자, 여러분들 거시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에 관한 그러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거시경제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지수를 살펴봤고, 아울러서 경기 분석에 관한 지표들, 그리고 경기 분석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 분석의 의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산업 분석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이번 차시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 분석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산업 분석은 어떠한 산업이 됐든 그 개별 기업이 속한 그러한 산업의 성과가 그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산업 분석을 왜 하죠? 그러한 유용성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산업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즉 산업 전체의 평균적인 수익성과 그러한 성장성은 결국은 투자의 산업 간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산업 분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성 변수의 변화가 결국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산업별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분석이 가능한 그러한 유용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산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그러한 주식 종목 수가 대략적으로 2100개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업이 새로 상장이 되고 때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상장 폐지되는 업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그러한 기업 수는 2100개 전후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과 동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그러한 업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 분석과 자산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분류체계인 GICS, 즉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GICS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OECD 국가를 위주로 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지수입니다. 자, 이 GICS는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S&P 그리고 MSCI가 1999년에 공동 개발한 증권시장 전용 산업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P 기억하시나요? 스탠다드 푸어스로서 세계 국가의 세계 기업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미국계입니다. 그리고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로서 주식에 관한 여러 지수를 산출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GICS는 투자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자산관리 전략 등에서 범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그러한 산업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GICS에 의한 그러한 경제 섹터와 산업군 그리고 종목수와 시가총액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몇 개 기업인지 나타나는 사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으로서는 조원이죠. 이 조원은 시가총액을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이 열릴 때는 뭐 항상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 산출 기준은 제가 이 교재를 두 번째 출간한 2015년 기준으로 산출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섹터를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그리고 건강관리, 금융, IT인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에 의한 산업군입니다. 에너지 경제 섹터의 산업군은 에너지로서 12개 종목 40조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소재 섹터인 소재 산업군은 254개 종목으로서 180여 조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소재에 대한 종목 수가 많네요. 자, 산업재는 자본재와 상업 전문 서비스 그리고 운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자본재는 272개 종목에 183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상업 전문 서비스는 29개 종목에 약 5조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운송인 산업군은 62개 종목에 24조 정도가 이렇게 되네요. 자, 자유소비재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이 있고요. 내부 소비재와 의류가 있네요.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미디어, 그리고 소매가 있네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동차 부품은 93개 기업에 135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내부 소비재 및 의류는 127개 종목에 약 6조가 되네요.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25개 종목에 한 13조 정도 됩니다. 미디어는 50개 종목에 한 11조 정도 되네요. 소매업체는 27개 업체 중에서 한 35조 정도 됩니다. 자, 다음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음식료 소매, 그리고 음식료 단매, 가정 및 개인용품으로 나눠졌네요. 음식료 소매는 2개 업체에 한 7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음식료 담배는 65개 업체에 한 35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가정 및 개인용품은 한 18개 종목이 됩니다. 자, 다음은 건강관리 섹터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장비로 또 제약 및 생명과학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장비는 21개 종목에 한 3조 정도 가까이 되네요. 제약 및 생명과학은 93개 종목에 약 22조가 됩니다. 자, 금융입니다. 은행, 다각화된 금융, 보험, 부동산으로 이렇게 구분했네요. 자, 은행은 17개 기업에 82조 정도 되네요. 다각화된 금융은 52개 기업에 33조 정도 되네요. 자, 보험입니다. 13개 종목에 49조가 되네요.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에 7개 업체 약 0.6조가 되네요. 자, IT인 정보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하드웨어 및 IT 정비, 그리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 121개 기업에 33조 정도 되네요. 자, 하드웨어 쪽입니다. 220개 종목에 약 한 38조 정도 되네요. 자, 반도체 및 관련 장비입니다. 140여 개 기업에 한 150조 정도 되네요. 자, 통신 서비스입니다. 12개 기업에 26조 정도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유틸리티입니다. 15개 기업에 약 21조 정도 되네요. 이렇게 GISA에서 한국거래소가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점은 기업을 알파벳 순으로 A부터 U까지 21개 산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분류란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대분류에 의한 세세분류 기업수를 A부터 또 U까지 해서 총 1145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농업, 임업, 어업 34개 기업이네요. 광업 17개 기업, 제조업 461.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많죠. 전기가스 수소 9개, 폐기물 항공보건 15개, 건설업 42, 도소매도 많대요. 164. 그리고 운수업 46개, 숙박 및 음식업 24개, 출판 영상 정보 42개, 금융보험 33개 됐네요. 자, 이제 부동산 및 임대 21개네요. 자, 전문과학기술 50개, 그리고 사업시설, 사업지원 21개, 그리고 행정, 국방, 사회보정인 25, 교육서비스 29개, 보건 및 사회복지 21개, 예술 스포츠여가 44개겠네요. 협회 수의 개인도 43개네요. 그리고 자가소비 생산활동 3개, 그리고 국제미국기관 2개, 이렇게 총 합쳐서 1145개 기업수로 구분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표준산업은 아무래도 제조업이 가장 많고 461, 그리고 도소매 164개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과학기술 이렇게 50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수 46개,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협회 수료와 같은 것이 각각 43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업을 분류했죠. 이제는 산업 분석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분석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 구조 변화 분석입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즉 미래의 비전을 분석하는 방법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당 산업에 대한 경쟁력하고 발전에 대한 강도를 통해서 그 산업에 대한 수익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분석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이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분석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부의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이 산업의 발전을 때로는 가져오고 때로는 산업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에 대한 그러한 정책 방향들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도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인 기본적 분석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 산업에 대한 개형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 산업에 대한 특징, 그리고 타 산업과의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생산 방식과 판매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개별 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에 대한 그러한 전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개별 산업의 예상 수익률을 산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개별 산업이 과연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EPS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 오타가 좀 났네요. 주당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과거 산업의 포와 전체 산업의 포를 회귀 분석을 해서 상대 포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 포를 산출하면 거기에다가 전체 산업에 대한 포를 곱해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적정한 포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 포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눠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포는 투자자들이 그 투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이용하고 있는 상대 분석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그런 챕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분석에 대한 기본적 분석의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자, 수익 예상으로 산출한 그러한 산업에 대한 주당 순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으로 산출한 실제의 그러한 포 수준과 적정 수준의 포를 비교해서 결국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산업 분석에 있어서 산업 정책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산업 정책 분석은 정책에 따른 그러한 강도에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과 소극적인 정책으로 먼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유망산업 육성이나 사양산업 합류와 같은 그러한 정책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산업이나 아니면 구조 불안 기업을 이러한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은 소극적인 정책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정책 범위에 따라서 일반적인 정책이냐 또는 기능별로 수행하는 정책이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 정책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인 정책, 때때로는 규제 정책, 때때로는 비전 제시 정책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 조직 정책에 있어서 큰 분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쟁적인 산업 조직 정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태적 효율의 극대화와 그리고 동태적 효율의 극대화가 있습니다. 자, 정태적 효율의 극대화는 상대적으로 동태적 효율의 극대화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한 편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태적 효율의 극대화의 그 정책은 주로 공정거래법을 통한 시장 경제를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완전 경제 시장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동태적 효율의 극대화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기술의 혁신과 경영 혁신에
유도하는 정책이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유효 경쟁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방법에 의한 경영 혁신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략적인 산업 조직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직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들 간에 과당 경쟁을 방지를 하고 또한 불황 카르텔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기업들끼리 서로 때때로는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산업 조직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사양 산업에 대한 그러한 합리화 카르텔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가능한 한 경쟁 제한적인 산업 정책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그러한 경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업 간의 협조를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산업 조직 정책도 그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때로는 발전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후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기업에서 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레포트를 통해서 그러한 조직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십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해당 산업이 속해 있는 그러한 산업군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산업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가 바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산업 분석의 대표적인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산업 구조 분석을 들어보셨죠. 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창한 5포스 그런 모델입니다. 자, 마이클 포터 교수는 현대 경영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경영 전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피터 드러커나 톰 피터스와 함께 세계 3대 경영 석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경영 전략과 경쟁 우위, 국가 경쟁 우위라는 그러한 저서가 있습니다. 한 장이 먼저 지났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5포스 모델을 통해서 산업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과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그리고 대체돼야 대한 부분 또는 잠재적 경쟁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 내 경쟁에 대한 그러한 5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그 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이나 아니면 마케팅 원론이나 마케팅 관리 등을 포함한 여러 과목에서 아마 기업 분석을 했던 아마 그런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수압 분석입니다. 이 수압 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기업의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요인을 규정을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기업에 대한 경영 전략과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압 방법은 미국의 경영 콘서트사인 알버트 험프리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유익한 요소인 장점과 기회 요인과 유해한 요소인 양점과 약점과 그 위협에 대한 요인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수압 분석 같은 사례를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강점으로서 독보적인 검색 점유율과 막대한 빅데이터 확보를
살펴봤네요. 그리고 약점으로서는 국내 메신저 시장의 낮은 마켓 점유율과 북미 유럽에서의 라인 성장에 대한 미비를 찾아냈네요. 그 다음에 기회 요인으로서는 핀테크와 O2O 같은 사업 다각화와 K임 퍼블리싱 사업의 확대와 라인으로 해외 시장 확대와 같은 그런 요인을 찾아냈네요.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요인으로서는 신규 서비스 수익화 지지부진과 라인 성장 시 주가에 있는 악재 가능성을 뒀네요. 자, 그리고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강점 요인으로서는 합병 후 포털과 SNS의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걸 뒀네요. 그리고 독보적인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을 뒀네요. 이러한 강점과 동시에 약점으로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미흡과 검색 시장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뒀네요.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서는 핀테크, O2E 등 사업 다각화와 검색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찾아냈네요. 그리고 아울러서 위험 요인으로서는 신규 서비스 수익화 지지부진과 카카오 게임 매출의 감소와 카카오 검열 등에 대한 보안 우려를 두고 있네요. 자, 이처럼 스와트 분석은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즉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경영 분석을 통해서 아마 투자에 반영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산업 분석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그러한 분류 방식과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산업 정책과 아울러서 우리가 많이 그동안 이해했던 5포스에 의한 그러한 기업 분석, 그리고 스와트 분석에 의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난 차체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소 부족한 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